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스포츠 약사 정상원입니다. 오늘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숙제죠. 다이어트를 부르는 비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만과 운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비만을 단순히 많이 먹고 적게 움직여서 생기는 것이라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을 줄이고 많이 움직이는 다이어트 방법을 많이 시도하시다가 실패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비만은 체내의 인슐린과 렙틴 호르몬의 민감성이 떨어지면서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입니다. 비만이 대사 불균형을 가져오는 이유를 세트포인트 이론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체중 조절 시스템이 망가지면 체중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뇌가 정한 체중의 기준점인 세트포인트가 상향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제 목표 몸무게는 70kg이지만 뇌가 기억하는 몸무게가 80kg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뇌가 기억하는 몸무게보다 감소할 경우에 예전 몸무게로 돌아가기 위해 섭취한 음식을 최대한 흡수하려고 하고 이러한 이유로 살을 빼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즉, 다이어트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몸이 도와주지 않는 거죠. 세트 포인트를 높이는 주범이 바로 렙틴 저항성인데요. 렙틴은 밥을 먹을 때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식욕 억제 호르몬으로 뇌에서 음식을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전달해 음식 섭취를 멈추게 합니다. 그런데 몸에 지방이 늘면, 살이 찌면 지방세포도 늘어나니 이 렙틴의 분비가 늘어날 텐데 왜 식욕은 더 생길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몸에 지방이 늘어나면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렙틴의 분비도 늘어나지만 그것은 가공식품이나 고탄수화물의 과도한 섭취, 음주, 스트레스, 과식 등의 나쁜 생활 습관으로 인해 렙틴 호르몬의 기능이 망가지게 되고 많이 나온 만큼 제 기능을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렙틴 호르몬의 기능이 고장이 나면 지방세포가 늘어나 렙틴이 증가하더라도 이 신호가 뇌에 제대로 전달되지가 않아서 아직은 지방이 부족하다고 착각하게 되고 계속해서 더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렙틴 저항성입니다. 이러한 렙틴 저항성이 생기면 식욕은 상승하고 신진대사는 떨어지지만 지방이 축적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더욱이 위가 비었을 때 음식물을 채워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는 비만일 경우에 더 민감해지게 되면서 가짜 배고픔인 허기가 자주 느껴지게 됩니다. 렙틴 저항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인슐린 저항성도 언급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인슐린은 세포 안으로 포도당을 넣게 하기 위한 열쇠 같은 호르몬입니다. 이 기능 덕분에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요. 잦은 혈당 스파이크, 즉 높은 혈당의 음식을 자주 드시게 되면 이 인슐린이란 열쇠가 녹슬게 되고 무디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세포로 들어가는 문이 잘 열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기면 당연히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게 되고요. 때문에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더 잘 찌고 열심히 운동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게 됩니다. 결국 렙틴 저항성과 인슐린의 저항성이 복합적으로 비만의 악순환의 고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에는 약물과 수술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식사요법, 운동요법, 행동수정요법 등을 포함한 생활습관의 변화를 중요하게 말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이 비만이나 다이어트에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건강을 해치지 않는 안전한 체중 감량 속도가 있을까? 체중 감량 속도를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안전한 체중 감량 속도는 주당 0.5에서 1k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보다 많이 빠지는 경우 대부분 지방의 분해보다 체내의 수분이 잠시 제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듯 다이어트의 방법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요새 유행하는 다이어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문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1일 1식과 간헐적 단식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1일 1식이나 간헐적 단식은 체중 감량엔 효과적일 수 있으나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진 않습니다. 저혈당 위험이 있거나 혈당 조정이 필요한 당뇨 환자 또는 소화기 문제가 있는 사람 등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또 잘 맞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의 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시작 전에 내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탄고지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이어트의 원리는 탄수화물 섭취를 극도로 제한을 하고 지방 섭취를 늘려서 지방의 변화 형태인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점은 지방의 소비를 늘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른 체중 감량이 가능하고 지방을 섭취하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하기는 어렵고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콜레스테롤 수치에 상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 디톡스 다이어트도 많이 하실 텐데요. 디톡스 다이어트는 말 그대로 주스나 특정 식품을 통해서 몸의 독소를 제거한다고 주장하는 다이어트입니다. 이 또한 단기적으로는 체중 감소 효과가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영양 불균형이나 근육 손실의 위험이 굉장히 크고요. 체내 독소 제거 효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렵다는 단점과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플렉시테리안이라는 다이어트 방식도 있는데요. 플렉시테리안은 베지테리안의 한 부류로서 조금 더 유연하게 채식을 하는 부류를 말합니다. 이들은 주로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고 가끔씩 육류를 포함하는 방식의 다이어트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어찌 보면 건강한 식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고 아무래도 식물성 식품의 음식의 비율이 높다 보니까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유연한 접근법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도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성 식품을 적게 먹기 때문에 철분이나 비타민 B12와 같은 특정 영양소의 결핍이 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꼭 써야 합니다. 최근에는 다이어트 때 식사를 안 하시고 단백질 보충제나 그거를 대체하는 음식으로 식사를 대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건강상 문제가 없을까라는 질문도 꽤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나 이러한 대체제로 식사를 대체하는 건 단기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의 미량 영양소들의 섭취가 부족해지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한 한 자연식품을 통해서 다양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이어트에 대해서 수분 섭취에 대한 질문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살이 빠지는 것과 수분 섭취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수분은 대사 과정에서 필수적입니다. 체지방 감량 시에도 몸 안에 있는 나쁜 물질들이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대사 산물들의 배출이 중요한데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체온 조절, 소화, 그리고 식욕 억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서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나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할 것이고 영양 섭취의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탄산음료나 과자, 케이크 등 과당이 들어있는 식품과 면, 빵, 떡 등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렙틴과 인슐린의 저항성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혈당을 천천히 높이고 포만감이 큰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생체 리듬이 회복되고 렙틴 저항성과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량을 급격하게 줄여서는 안 됩니다. 식사량을 급격하게 줄일 경우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피로감과 허기짐이 생기고 이는 오히려 폭식이나 과식을 유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심각할 경우 섭식 장애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식이 조절을 하면서 운동량을 늘려서 칼로리를 태우는 것이 중요한데 운동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보조제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을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아실 만한 가르시니아입니다. 가르시니아는 탄수화물의 지방 합성을 저해해서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을 경우 용이합니다. 또 지방 분해와 합성을 조절하는 특정 효소에 대해 지방 분해가 촉진되도록 유도해서 전체적인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합니다. 다만 복용량에 따라 복통이나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카테킨이라는 성분도 유의한데요. 카테킨은 녹차 추출물로 체열 발생을 증가시키고 지방 분해를 촉진하며 식욕을 억제해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가 차시거나 불면이 있는 분들에게는 추천하진 않고요. 이는 커피의 카페인과 유사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커피처럼 불면이나 두근거림의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보통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변비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거나 체열을 높이는 보조제들이 변비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중에는 식이섬유나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도 매우 좋은데요. 이들이 배변 활동을 촉진하고 포만감도 주고 공복감을 덜 느끼도록 유도합니다. 최근에는 다이어트와 관련된 수많은 보조제가 매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체중 감소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이어트는 앞서 말한 음식 조절이나 운동량을 늘려서 호르몬의 불균형이 정상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려는 다이어트 방법, 운동, 다이어트 보조제가 과연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제로 열풍으로 수많은 제로 식품이 나오고 있죠. 음료나 아이스크림, 최근에는 식혜도 제로 식품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는 설탕 대신 대체당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대체당에는 알룰로오즈, 에리스리톨, 스테비아, 아스파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당의 경우 설탕이 아니기 때문에 혈당을 올리지 않는 장점이 있어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다만 다들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많이 먹어도 괜찮을까? 일단 저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장내 환경을 좋지 않게 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고 설사 등의 부작용 등이 유발되는 사례가 많아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로식품도 과유불급이기에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비만이 어떤 원리에 의해 생기고 살을 빼기 위해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할 때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운동하다가 생길 수 있는 스포츠 손상과 스포츠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